지공TV입니다. 오늘은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우 논리로 미중무역 전쟁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무역 전쟁 관련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질을 제대로 건드린 언론 보도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 책은 단지 관념의 산물이 아니라 현실을 분석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책에 생명력이 있는 거죠. 총균세우 논리와 독일 출신 경제학자 군도 프랑크 리오리엔트, 이탈리아 출신 경제학자 조반니 아리기의 장기 20세기, 베이징의 애덤 스미스 등의 책을 종합하면 미중 무역 전쟁의 본질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총균세는 기원전 1만 년에 발생한 농업이 현대까지 세계 역사를 좌우하고 있다는 거죠. 한데 농업이 가장 먼저 발생하고 가장 융성했던 곳은 유라시아 대륙이었고, 이는 이곳이 농업에 가장 유리한 지리 환경적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총균세의 논리입니다. 즉 유라시아 대륙에서 농업 발생은 그 지역 사람들의 지적 능력과는 별 상관이 없고 지리 환경이 좌우했다는 겁니다. 군더 프랑크의 리오리엔트는 1800년까지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했던 곳은 중국과 인도, 특히 중국이었으며 서구가 중국과 인도를 앞서기 시작한 것은 1800년 이후 불과 200년밖에 안 된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 더구나 이것도 서구 실력 때문이 아니라 운이 좋았을 뿐이며 중국이 다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것은 과거 1800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조반니 아리기 역시 소유럽과 미국의 우위는 이미 끝났으며 미래는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지난 50년간 한국, 미국, 중국, 일본 GDP의 변화입니다. 제가 미중 무역 전쟁을 분석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끼워 넣은 것은 미중 무역 전쟁이나 한일 무역 전쟁이나 본질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즉 급속하게 경제가 성장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공격한 게 미중 무역 전쟁이고, 역시 급속하게 성장한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이 공격한 게 한일 무역 전쟁입니다. 1960년대는 말할 것도 없고 1997년까지만 해도 아직 중국은 미국의 상대가 아닙니다. 되레 1980년대, 1990년대 미국을 위협했던 곳은 일본이었습니다. 한데 지금 중국 GDP가 미국의 67% 수준까지 따라왔습니다. 한미 중일 1인당 GDP입니다. 1987년과 97년 1인당 GDP 일본과 미국을 비교해보세요. 일본이 더 높습니다. 한데 지금 일본의 1인당 GDP는 한국의 턱밑까지 쫓기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1인당 명목 GDP가 2017년에 8,827달러인데 14억 인구를 감안하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미국 인구는 3억 2천만 명, 일본은 약 1억 3천만 명 정도입니다. 한국은 5,100만 명이죠. 2018년 GNI, 국민 총소득은 중국이 16,800달러로 대단히 높습니다. GNI 기준으로 한국은 38,000달러, 일본은 43,000달러로 5,000달러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한미 중일 무역 현황입니다. 미국은 1970년대 중반부터 무역 적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미국 무역 수지 적자가 14조 달러가 넘습니다. 2018년의 경우 무역 적자가 8,786억 달러인데 GDP의 4% 수준입니다. 중국이야 항상 엄청난 무역 흑자를 보고 있죠. 의외가 일본인데 제조업 강국이던 일본이 최근에는 무역 적자를 보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에 비해 1997년 외환위기 전에 매년 무역 적자를 봤던 한국은 요즘은 항상 흑자죠. 2008년 한국이 133억 달러 무역 적자를 봤는데 이 한 해만 특별한 경우입니다. 세계 무역 총액에서 한미 중일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미국이 여전히 강세지만 1988년 14% 선에서 요즘은 11% 선으로 하향세입니다. 중국은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년 전 2%에서 현재 12%로 6배 성장했죠.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단 하루도 못 사는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한국도 지난 1988년 2%에서 2.9%로 조금씩 상승세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게 일본인데요.
1988년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선이었던 일본이 현재는 4% 선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방금 앞에서 봤죠? 2018년 일본 수출액 7,300억 달러, 한국 6천억 달러로 두 나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미국은 1988년부터 2018년까지 30년간 14조 6천억 달러가 넘는 무역 적자를 봤습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4조 6천억 달러가 넘는 무역 흑자를 봤습니다. 웃긴 게 1980년대, 90년대는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는 1위 상대국이 일본이었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중국이라는 겁니다. 미국 무역 적자의 40 내지 50%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합니다. 즉 지난 30년간 세계 경제를 보면 중국이 무섭게 성장했고 미국은 정체내지 조금씩 후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버블이 터진 뒤 잃어버린 30년이 돼버렸고 한국은 97년 외환위기를 겪었지만 비교적 잘 극복하고 꽤나 성장했습니다. 바로 이게 미중 무역전쟁, 한일 무역전쟁의 이유입니다. 미국은 급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은 역시 성장 중인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무역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단, 미일 무역전쟁과 한일 무역전쟁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미 중일은 무역 구조가 얽혀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서 기초소재와 장비를 수입해 중간재나 부품을 만들어 중국에 수출합니다. 중국은 이걸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합니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한국은 중국에 대해, 중국은 미국에 대해 무역 흑자입니다. 그럼 미국은 뭘 수출할까요? 달러를 수출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달러 발권력을 기반으로 국채를 발행하고 이걸 중국이 매입합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 채무국, 즉 빚쟁이입니다. 미국은 무역 적자국이므로 중국을 상대로 무역 전쟁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한데 일본이 한국에 대해 막대한 무역 흑자를 보면서 무역 전쟁을 하는 건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인 겁니다. 지난 7월 22일 미국 포춘 기사입니다. 제목이 이제는 중국 세상이다입니다. 1990년부터 미국 포춘이 세계 500대 기업을 발표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 중국 500대 기업 숫자가 미국의 500대 기업 숫자와 같아졌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중국 500대 기업 숫자는 대만 10개 기업 포함 129개, 미국 500대 기업 숫자는 121개입니다. 사실 세계 유수의 기관들이 이미 몇 년 전부터 2040년이나 50년이 되면 전 세계 GDP 1위 국가는 중국과 인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4위에서 6위까지가 인도네시아,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가 차지합니다. 오늘날 선진국이라는 일본, 독일, 영국 등 하위권으로 밀리죠. 요즘 분위기 보면 얼토당토하는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한데 지금 지난 2000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컬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이 지은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주식으로 비유하자면 미국, 일본, 아이슬란드, 이탈리아를 사라. 그 대신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은 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나라는 자본주의 기본 제도와 마인드가 없고 과거 아시아사의 특유의 비합리적 봉건 정신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으나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토머스 프리드먼이 추천한 주식은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뒤에 다 망했죠? 대신 그가 절대 사지 말라고 했던 나라들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를 꺼낸 건 이 책이 틀렸다고 흉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가 자본주의 발전의 원동력으로 제도와 합리적 정신 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데 총균세는 뭐라고 합니까? 어느 지역에서 문명의 발달과 성장하는 그 지역 사람들의 생물학적 특성, 지적 능력과는 상관이 없고 지리 환경이 결정한다 이겁니다. 중국, 인도 등의 자본주의적 합리적 정신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경제는 잘만 성장하죠. 중요한 건 기원전 1만 년 농업이 탄생했고 최소한 기원전 1세기 이후로는 세계 경제는 언제나 중국과 인도가 항상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중국과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번성했던 건 그 지역 사람들의 생물학적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지역이 문명이 가장 발달할 정도로 지리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미래의 중국과 인도가 다시 세계 최고의 GDP 국가가 된다면 이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이건 역시 지리 환경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좀 더 깊은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의 선입관을 깰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The True Size of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실제 각 대륙, 나라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곳을 보면 정말 재미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보는 세계 지도는 이렇습니다. 북미 대륙이 아프리카보다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면적은 전혀 다릅니다. 아프리카 면적은 3037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따라서 960만 제곱킬로미터인 미국, 역시 같은 면적인 중국, 그리고 330만 제곱킬로미터인 인도, 역시 비슷한 면적인 서유럽이 모두 아프리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도 역시 이를 잘 보여줍니다. 미국, 중국, 인도와 파키스탄, 이란 다 들어갑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건 아주 가뿐하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메르카토르 도법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에 가장 많이 사용되죠. 메르카토르 도법은 1569년 네덜란드의 지도 제작자 게르하르두스 메르카토르가 발표한 지도 투영법으로 방향 및 각도가 정확합니다. 따라서 항해용 지도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북쪽으로 갈수록 왜곡이 심합니다. 각 대륙의 실제 면적과 지도상 표시되는 면적이 너무나 다릅니다. 영국은 24만 제곱킬로미터로 인도 면적 329만 제곱킬로미터의 14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한데 메르카토르 도법에 의해 제작된 지도를 보면 영국이나 인도의 면적이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메르카토르가 일부러 왜곡한 게 아니라 항해용 지도를 만들기 위해 방향을 정확하게 표시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게 세계 지도 제작에 계속 사용되면서 사람들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지난 1968년 갑자기 세상을 떠난 역사학자 마셜 호지스는 작디작은 영국을 인도만큼 크게 그렸다면서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제작된 지도를 비판했습니다. 유럽인은 지리학적 사실성에 반하여 자신들의 반도를 한사코 대륙으로 격상시켰고 인도는 겨우 아대륙으로, 중국은 그저 나라라고 한다. 적절한 지리적 역사적 단위는 앞으로 유라시아 또는 아프라시아가 맞다고 주장합니다. 메르카토르 도법 때문에 유럽, 특히 서유럽은 인도하고 면적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서유럽은 메르카토르 도법 지도상에서는 실제보다 10배 이상 거대하게 지도가 그려집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유럽에서 처음 자본주의가 탄생했고 자본주의 탄생의 원인이 된 대항해 시대도 서유럽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고 현재 전 세계 경제는 서유럽 및 미국이 주도하죠. 이건 모두 아무리 올려잡아봐야 1500년대 이후, 정확히 말하면 1800년대 이후의 사건입니다. 한데 서유럽이 실제보다 10배나 거대하게 그려져서 하나의 대륙처럼 보이니까 서유럽이 1500년대 이전은 물론 심지어 기원전부터 아니면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부터 세계 경제를 주도하거나 최소한 아시아 4대 문명과 대등한 수준이었다고 사람들이 착각하게 됩니다. 즉 잘못된 유럽 중심주의가 만들어집니다. 군더 프랑크는 1800년대 초반까지 세계 경제의 중심지는 중국과 인도, 특히 중국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1810년경 전 세계 GDP의 3분의 2는 중국과 인도가 차지했다고 봅니다. 이는 증거가 있어요. 당시 전 세계 인구는 10억 명으로 추산됩니다. 한데 중국 3.5에서 4억 명, 인도는 1.5에서 2억 명으로 둘을 합치면 5, 6억 명이죠. 당시는 1770년대 발생한 산업혁명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전 세계 전부 농업경제로 기술 수준은 거의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인도가 세계 인구의 50 내지 60%를 차지했다는 건 그만큼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었다는 뜻이고 그만큼 거대한 생산 능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토마 피케티의 세계적 베스트셀러 21세기 자본에도 1820년까지 전 세계 생산의 60%를 아시아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토마 피케티는 영국의 경제사학자 앵거스 매디슨의 자료를 인용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1913년 전 세계 GDP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47%였지만 2012년은 25% 하락합니다. 유럽과 미국, 즉 서구 GDP 비중이 높았던 때는 1950년대로 75%를 차지했습니다.
2012년엔 60% 떨어졌고 아시아는 35% 선으로 높아졌습니다. 역시 같은 책에서 세계 인구의 대륙별 비중을 보면 1820년 전 세계 인구의 60%가 아시아인입니다. 1913년 전 세계에서 유럽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6%였지만 2012년에 10% 떨어집니다. 토마 피케트는 산업혁명 당시 유럽과 미국이 경제적 패권을 쥐면서 두 지역의 1인당 생산이 전 세계 평균보다 두세 배 더 커졌다. 그러나 모든 자료를 종합해 봤을 때 1인당 생산의 차이가 벌어지는 단계는 끝나고 이제 이 차이가 줄어드는 수렴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합니다.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551쪽에 나온 도표입니다. 21세기 말이 되면 아시아가 전 세계 자본의 6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역사상 가장 부도덕한 전쟁 가운데 하나라는 1840년 아편전쟁이 발생한 이유도 영국이 중국과 무역에서 막대한 무역 적자를 받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중국에서 1750년대부터 막대한 차를 수입합니다. 차는 현재 인도, 스리랑카 등에서 대량 재배되지만 당시는 재배 조건이 까다로워서 당시만 해도 오직 중국에서만 재배가 가능했습니다. 한데 영국은 중국에 팔만한 물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벵골산 아편을 중국에 밀수를 통해 판매합니다. 중국의 아편 중독자가 1000만 명, 2000만 명 계속 늘어나자 청나라 조정이 강력하게 단속합니다. 이에 영국이 무력 침략을 한 게 아편 전쟁입니다. 1792년 영국 국왕 조지 3세는 조지 맥카트니를 특사로 청나라에 보내 광족 외에 새로운 항구 개방, 북경의 대사광 설치 등 무역관계의 대폭 확대를 요구합니다. 한데 당시 청나라 황제 권륭제는 중국은 땅이 넓고 생산 안 되는 물건이 없어 굳이 영국과 무역을 대가할 필요가 없다며 이런 제안에 거절합니다. 이를 당시 중국이 세계의 변화를 못 보고 우물한 개구리식 생각을 했다고 흔히들 비판하는데 실상은 안 그렇습니다. 당시 영국과 청나라의 경제 수준, 제품 생산 수준을 보면 영국이 중국에 팔 물건이 없었습니다. 영국은 그 대신 중국에서 차와 비단을 막대하게 수입했고 인도에서는 면직물을 수입했습니다. 그 정도로 영국의 당시 생산 능력, 생산 수준은 중국과 인도의 상대가 안 됐던 겁니다. 1400년대 말에서 1500년대에 대항해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건 서유럽인들의 모험 정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시 서유럽인들 입장에서 아시아는 최고 선진국으로 값비싼 물건의 보고였습니다. 중국의 차와 비단, 인도의 면직물과 철제품, 동남아시아의 향신료, 그리고 아시아 특히 일본에는 황금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데 이런 아시아 상품을 입수하려면 중간에 아랍 상인과 이탈리아 상인, 특히 베니스 상인의 손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들은 중개무역을 막대한 이득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아시아와 직접 교역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바로 갈 수 있는 항로 개발에 나섰고 그래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대항해 시대란 곧 아시아 상품을 직접 입수하기 위한 시도고 따라서 당시 아시아 생산력이 서유럽보다 훨씬 앞섰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보는 그림은 세계적 경제사학자 앵거스 매디슨의 책 서기 1년부터 2030년까지 세계 경제를 개괄하는 책에 실려 있는 겁니다. 서기 14년 로마 제국 시절 각 속주 1인당 GDP를 추정해 보면 이집트, 시리아, 터키 등 아시아 쪽이 서유럽보다 훨씬, 즉 2배 이상 부유합니다. 이탈리아 반도 1인당 GDP 가장 높은데 이는 당연히 로마 제국 본진이기 때문인 거죠. 각 속주에서 거둬들인 세금 곡물이 이탈리아 반도에 집중되니까 아시아 다음으로 부유한 곳은 오늘날 이베리아 반도 지역이고 서유럽 지역 속주, 즉 게르만족의 땅은 제일 가난합니다. 로마 제국 시절 최고의 사치품은 중국에서 수입된 비단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산 비단 수입을 위해 국부 유출이 너무 심하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이 지도에서 웃긴 건 자본주의가 발생한 곳은 로마 제국 시절에 가장 가난했던 서유럽 쪽,
속주였다는 거죠. 이것도 역사적으로 볼 때 참 이상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리오리엔트란 책에서 군도 프랑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1800년 이전 세계 경제에서 우세를 점한 지역이 있다면 그것은 아시아였다. 세계 경제에서 중심적 지위와 역할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 중심 가운데 서열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정점에는 중국이 있었다. 방금 봤듯이 맞는 말이죠. 그림은 볼리비아의 포토신광입니다. 1546년부터 1800년까지 세계 최대의 은광이었습니다.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로 만든 지 엄청난 양의 은을 생산하는데, 이 은은 결과적으로 유럽인들이 중국과 인도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군더 프랑크는 중국은 결국 전 세계의 은이 빨려드는 최종적인 배수구였다. 1600년에서 1800년 사이 전 세계 은 생산량의 절반 정도인 6만 8천 톤이 아시아에 유입됐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 가운데 절반 이상 또는 3분의 2가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중국에서 상품을 수입해야 되니까 결제 대금으로 은을 지불한 거죠. 아시아로 특히 중국과 인도로 이만큼 많은 은이 유입됐다는 건 그만큼 중국과 인도산 제품을 서구인들이 구입했다는 말입니다. 중국과 인도가 1800년 이전 세계 경제의 중심이었다면 중국인과 인도인들이 생물학적으로 우수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 논리에 따르면 지리 환경이 결정한 겁니다.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는 모두 아시아입니다. 한데 메소포타미아는 기원전 3300년, 이집트는 기원전 3000년, 인더스 문명, 즉 인도는 기원전 2500년에서 2000년, 황하 문명, 즉 중국은 기원전 2000년에서 1500년에 탄생합니다. 지중해 연안인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가 중국이나 인도보다 500에서 1000년 정도 빠릅니다. 그건 지중해 연안 지역의 농업 문명 발생에 가장 유리한 환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총균세 관련 동영상에 설명했지만, 예를 들어 종자가 가장 큰 볕과 식물 원산지만 봐도 총 56종 가운데 32종이 지중해 연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인도와 중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지가 됐던 건 이 지역이 가장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지리 환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메소포타미아, 지중해 연안 지역이 가장 먼저 문명은 탄생했지만 가장 거대한 문명을 이룰 수 있는 지리 환경은 중국과 인도에 있었던 거죠. 인도 문명의 중심지인 중북부와 중국의 동부 및 남부 지역은 평지가 쭉 펼쳐져 있어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사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죠. 군더 프랑크는 리오리엔트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1750년 세계 GNP는 1960년 미국 달러 가치 기준으로 1550억 달러인데, 이 가운데 77%인 1200억 달러가 아시아의 목, 350억 달러는 서양의 목. 한데 서양에는 아메리카 대륙, 러시아와 일본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본과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을 아시아 목으로 돌리면 아시아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목은 80%다. 1750년 세계 인구의 66%를 차지했던 아시아가 세계 GNP의 80%를 차지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2였던 아시아인이 세계 GNP의 5분의 4를 생산했다.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었던 유럽인은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과 함께 나머지 5분의 1을 생산했다. 실제 15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모든 기술 문명의 요소는 동양에서 탄생해 서양으로 수입됐습니다. 화약, 나침반, 제주수는 중국에서 탄생했고, 아라비아 숫자는 인도에서 만들어져 아랍상해를 통해 유럽에 전해졌죠. 제철 기술은 기원전 1500년쯤 히타이트, 오늘날 터키에서 탄생했고, 심지어 기독교도 아시아 지역에서 탄생했습니다. 말은 기원전 4000년 흑해북부 초원지대에서 인도 유럽어족 조상들이 길들였습니다. 한데 역사상 전 세계를 지배하고 유럽을 위협한 훈족, 몽골족, 오스만, 투르크 등의 유목민족은 모두 아시아인이었습니다. 2018년 현재 전 세계 GDP가 84조 8,400억 달러인데 아시아가 30조 2,200억 달러로 35.6%를 차지합니다.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대만 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GDP가 나옵니다. 한데 여기에 인구대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므로 아시아의 GDP 비중은 급증할 겁니다. 인구의 경우 아시아가 전 세계 인구 77억 명 가운데 59.4%를 차지합니다. 인구가 많으면 소비시장도 크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가 성장합니다. 아무튼 1990년대 이후 중국과 인도 경제가 크게 성장하면서
1840년대 이후 서유럽과 미국이 일방적으로 전 세계 GDP를 독점하던 현상은 끝났습니다. 1500년대 대항해 시대로 서양이 동양을 앞선 게 아닙니다. 서양이 동양을 앞서기 시작한 건 산업혁명 때부터고 산업혁명의 본질은 동력혁명입니다. 즉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된 거죠. 이전까지는 인간의 힘이나 짐승의 힘, 즉 충력을 사용했습니다. 한데 한계가 있죠. 화석연료는 계속 연료만 공급해주면 거의 무한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죠. 그러면 제품 생산을 자동화할 수 있고 무엇보다 생산 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또 먼 거리까지 제품을 빠르고 쉽게 운송할 수 있습니다. 증기기관은 1710년대 영국에서 탄광에 물을 퍼내는 용도로 존재했지만 열효율이 1%에 불과했습니다. 1770년대 제임스 와트가 이를 개량해 효율이 높은 증기기관을 만들었고 1800년대 초가 되면 증기선이나 증기기관차로 발전하게 됩니다. 증기기관에 그쳤다면 서유럽이 완전히 아시아를 앞서기 힘들었을 겁니다. 결정적인 건 1860년에서 1880년대에 일어난 2차 산업혁명입니다. 이때 내연기관, 즉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이 발명됩니다. 증기기관은 크고 무거워 열차나 증기선 등에서나 사용 가능합니다. 한데 내연기관은 작고 가볍기 때문에 자동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기기관차나 증기선의 이동 경로가 한정됩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육지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죠. 이게 운송혁명을 일으켰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1980년대, 90년대 전기전자 컴퓨터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한 것. 4차 산업혁명은 미래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달을 의미합니다. 한데 분명한 건 3차 산업혁명까지는 서구가 주도한 게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구가 아시아를 앞서고 있는 겁니다. 산업혁명 초기 최고의 주요 사업은 면직물 생산입니다. 의식주라는 말이 있듯이 옷은 인간의 최고 필수품이기 때문이죠. 면화후 제국이라는 책을 보면 원래 영국은 인도산 면직물 제품을 막대하게 수입했습니다. 한데 산업혁명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각종 자동 방적기를 도입하면서 전세가 역전됩니다. 영국은 미국 남부에서 면화를 수입해 기관된 공장에서 대량으로 면직물을 생산하고 이를 거꾸로 인도에 수출합니다. 화석연료 사용과 자동화로 기계화로 영국에서 면직물 생산 단가가 그 인구가 많은 인도보다 싸졌기 때문이죠. 수공업자였던 인도 면직물 공들은 모두 망하거나 굶어 죽었습니다. 즉 서유럽이 아시아를 확실하게 앞선 건 1840년대부터입니다. 1840년 아편전쟁이 벌어졌죠. 앞에서 봤던 그림을 다시 봅시다. 영국군은 증기선을 동원했습니다. 한데 중국 청나라 군대는 여전히 돛을 사용한 정크선을 사용했습니다. 돛담배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이동에 제약을 받자면 증기선 안 그렇죠? 더구나 영국군의 함포 사거리는 중국보다 2배 이상 길고 훨씬 정확했습니다. 중국은 대패하고 서구 열강의 반식민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1857년 인도에서 세포의 항쟁이 발생하고 이를 진압한 영국은 인도 전역을 식민 지배하게 됩니다. 영국이 처음부터 인도를 완전히 지배했던 게 아니고 벵골 지역만 지배하다가 세포의 항쟁을 계기로 전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서유럽은 기계화를 했는데 중국이나 인도는 못했을까? 보통 서구인의 함적 정신 탓이라고 하는데 안 그렇다는 게 군더 프랑크의 주장입니다. 중국은 고도 균형의 함정에 빠졌다는 겁니다. 중국은 풍부한 인간 노동과 부족한 토지, 다른 자원을 토대에 의해서 수세기에 걸쳐 발전시킨 농업, 운송, 제조업 기술을 가지고 가장 고도로 균형 잡힌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1700년 1헥타르당 인구는 중국은 3.6명, 인도는 3.8명, 일본은 5.0명, 프랑스는 1.1명, 영국은 1.5명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었고 따라서 노동력이 엄청나게 풍부했으므로 기계화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임금이 싸니까. 하지만 서유럽은 인구가 부족했고 더구나 아메리카 발견되는 자꾸 인구가 거기로 빠져나갔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한 기계화 필요성이 컸다는 겁니다. 이 이론이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00년대 초반 브라운관 TV에서 LCD TV, 디지털 TV로 서서히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데 브라운관 TV로 당시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일본 전자업체는
디지털 TV에 신경을 별로 안 썼습니다. 이때만 해도 LCD TV는 색재현력, 수명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 문제가 있었죠. 그러나 브라운관 TV에서 일제와 경쟁할 수 없었다 한국의 삼성, LG는 바로 디지털 TV를 이행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TV는 한국 업체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일본 업체는 별 볼 일 없게 됐죠. 200년 전 기계화에 대한 아시아와 서유럽의 태도 타이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탈리아 출신 경제학자 조반니 아리기는 1500년 이후 자본주의 주도 국가는 이탈리아의 제노바, 네덜란드, 영국, 미국 순으로 변해왔다고 분석합니다. 자, 이런 제노바, 네덜란드, 영국, 미국 순으로 자본주의 주도 국가가 바뀌어왔다는 거죠. 미국은 현재까지 자본주의 주도 국가인 것은 맞는데 앞에서 봤듯이 경제력이 아주 약하지 않은 상태죠. 조반니 아리기는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이 미국이 최종 쇠퇴 국면에 들어가는 징후일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조반니 아리기는 프랑스의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데르 견해를 받아들여 자본주의 국가는 초기에는 실물적 팽창을 하다가 자본이 축적되면 금융적 팽창 단계로 넘어간다고 분석합니다. 실물적 팽창이란 생산자본, 즉 산업자본 단계고요. 금융적 팽창이란 비생산자본, 즉 금융자본 단계입니다. 금융자본은 돈을 빌려 이자를 받을 뿐 직접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산업자본에서 금융자본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자본의 과잉 축적 때문입니다. 그러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직접 생산을 하면 노동자 관리, 공장 부지, 물색, 설비 설치 및 관리, 시장에서의 경쟁 등 골치 아픈 일이 많죠. 금융자본은 돈만 빌려주면 되므로 간단하죠. 요즘 정물주에 건물주가 있다는 말이 유행하는데 금융자본은 건물주와 비슷합니다. 직접 제품 생산하고 시장 개척하느라 골머리 썩을 필요 없이 임대료만 받으면 되니까. 문제는 개인 차원에서는 건물주가 최고인데 전 국민이 생산 안 하고 모두 건물주를 한다면 국가 차원에서 생산 능력이 확 떨어져 그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쇠퇴하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한국과의 자본이 금융자본 위주로 돌아가면 그 나라 생산 능력은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 팔 물건이 없어 무역적자를 보게 되죠. 더 문제는 금융자본은 산업자본보다 고용하는 인력이 훨씬 더 적다는 겁니다. 똑같이 1조 원의 매출을 올린다고 할 때 공장은 1000명의 노동자가 필요하지만 은행은 100명이면 됩니다. 소수의 금융자본자는 자본가는 많은 돈을 벌겠지만 대부분의 대중은 일할 공장이 없어 저소득층이 됩니다. 이른바 1대 99 사회가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생산 능력이 형편없으므로 무역 적자는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앞에서 소개했듯이 미국이 1970년대 이후 GDP의 2 내지 4%의 무역 적자를 보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미국은 우주항공, 의료, IT 등 일부 분야의 산업 경쟁력은 여전히 막강하지만 그의 부분은 형편이 없죠. 미국 자본이 금융 자본화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팔 물건이 없고 따라서 무역 적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11년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는 시위가 벌어진 겁니다. 그때 나온 대표적 구호가 1대 99 사회였습니다. 1970년대부터 미국은 막대한 무역 적자를 보입니다. 자본이 금융 자본화되고 생산은 전부 중국이나 동아시아에 위탁해버립니다. 따라서 금융자본의 종사하는 소수는 엄청난 부자가 됐지만 다수 대중은 질 자리가 없는 거죠. 조반니 아리기는 자본주의 국가가 금융적 팽창 단계에 들어서고 나서 이윽고 쇠퇴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금융적 팽창이 한창이었던 1870년부터 위기가 시작해 결국 1930년쯤에는 미국의 경제 주도권을 빼앗깁니다. 미국 역시 금융적 팽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70년경부터 위기가 시작돼 현재 이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리기는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미국이 최종적 위기에 접어들었을 수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흔히 미국을 천주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전세계 생산의 40%까지 차지했던 1960년대 이야기입니다. 1950년에서 60년대는 자본주의 황금기입니다. 그러나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서유럽 자본주의 국가들도 생산을 동아시아에 위탁합니다. 생산 공장을 옮기든지 위탁 생산을 하든지 아웃소싱을 하든지 하는 형태로. 그래서 1970년, 80년대, 80년대는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4마리 용이, 1990년대, 2010년대까지는 중국이 핵심 생산 거점이었고
요즘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서서히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주의 속성상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싸게 생산해야 국제 경쟁력이 있으니 임금이 싼 곳으로 자꾸 생산 설비를 이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서유럽과 미국 자본이 다른 곳이 아닌 하필이면 동아시아를 생산 거점으로 잡았을까? 이건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에 이미 답을 내놨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947년 미국에서 발명된 트랜지스터가 가까운 자이르나 파라과이가 아닌 단숨에 13,000km 태평양을 건너뛰 일본에서 전자산업을 촉발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제레드 다이아몬드를 묻고, 이런 동아시아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식량 생산을 시작한 두 중심지, 비옥한 초순달지대와 중국이 아직도 현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직계 후손들의 국가, 현대 중국 또는 일찍이 두 중심지의 영향을 받던 이웃 지역의 국가,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유럽 또는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국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등을 통해서 쓰던 말이다. 그렇죠? 자일이나 파라과이와 달리 일본을 비롯한 신흥 강국들이 재빨리 트랜지스터를 이용할 수 있어 까닭은 그 국민들이 오래전부터 문자, 금속 기계를 중앙 집권적 정치체제 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무튼 중국은 96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영토, 14억 명의 거대한 인구 덕에 전 세계 공장이 됐습니다. 1800년대에는 영국이 세계의 공장, 1930년에서 60년대는 미국이 세계의 공장이었는데 이제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도 나왔고, 영화 2012에서는 지구 멸망을 구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를 전 세계의 의뢰를 받아 중국이 제조하는 걸로 나옵니다. 중국 아니면 심판 노아의 방주 못 만든다는 거죠. 이 영화 포스터에서 미국 정치의 상징 백악관, 미국 군사를 상징 한국마음이 물에 잠기는 모습은 미국의 몰락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왜 무역전쟁을 벌일까? 일단 전쟁은 못하죠. 미국이나 중국 둘 다 핵무기 가지고 있으니까. 또 하나는 미국은 1980년대에 일본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벌여 승리한 전력이 있습니다. 지난 1980년대 레이건 정권 시절 미국은 거대한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일본과 독일, 특히 일본은 이대로 가면 미국 경제를 앞지를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을 정도로 잘 나갔습니다. 1980년대가 일본의 최전성기입니다. 도쿄에서 보듯이 1980에서 90년대 일본의 1인당 GDP가 미국을 앞섭니다. 경제 규모도 미국의 절반 정도로 됩니다. 일본 인구가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걸 감안하면 대단했던 거죠. 그래서 1985년 미국은 일본과 독일을 플라자 호텔에 불러놓고 강제로 환율 절상을 하게 만듭니다. 일본은 정치 군사적으로 미국에 종속돼 있기 때문에 억지로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 뒤 2년 동안 엔화가 2배 절상됩니다. 그러면 수출 경쟁이 떨어지죠. 경기 불황이 오니까 이를 타개하기 위해 경기 활성화 정책을 일본 정부가 사용합니다. 한데 너무 과다하게 나가서 버블이 생기니까 갑자기 긴축 정책으로 바꿔버립니다. 1990년대 초반 일본 경제 거품이 터집니다. 문제는 거품이 터진 뒤 몇 년 지나 일본 경제가 회복된 게 아니라 아예 지금까지 완전히 가라앉았다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이 돼버린 겁니다. 미국은 1980년대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도전하던 일본의 팔을 강제로 꺾고 승리했습니다. 일본은 사실상 절반쯤 망한 걸 만들어버렸죠. 일본은 한 번은 나가사키에서 물리적 핵폭탄, 또 한 번은 플라자 호텔에서 경제적 핵폭탄을 맞은 셈이죠. 그 수법을 이번에 중국이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단 일본은 정치 군사적으로 미국에 종속돼 있어 미국 말을 들어야 했지만 중국은 안 그렇습니다. 흔히들 자본주의는 서유럽의 함적, 이성적 전통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막스 베버가 대표적이죠. 그러나 쭉 살펴봤다시피 그런 전통이 없던 중국과 인도는 비록 자본주의는 늦게 자본주의는 늦게 받아들였지만 불과 몇십 년 만에 자본주의 종주국들을 앞설 태세입니다. 단 중국의 미래가 밝기만 한 건 아닙니다. 홍콩 시위는 단순히 민주화 시위가 아닙니다.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의 표출입니다. 단 정권이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라서 반중 시위로 표출되는 것뿐입니다. 만약 중국이 홍콩 시위를 무력 진압한다면 일국양제는 물 건너갑니다. 일국양제란 홍콩이나 대만을 중국에 귀속시킨다고 해도 현행 정치 경제 제도를 50년간 유지한다는 정책입니다.
중국이 홍콩을 무력 진압하면 일국 양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고 이는 대만 독립할 기세 등등 할 것입니다. 또 이런 홍콩시의 여파는 중국의 소수민족 다수 거주 지역에서 이적민들을 들썩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중국은 지역별로 경제의 격차가 아주 극심합니다. 경제가 발전한 광둥성, 푸젠성, 저장성, 장수성 등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정치적, 사회적 혼란에 빠진다고 해도 미국의 경제적 패권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미국은 엄청난 무역 적자에서 알 수 있듯 미국은 우주항공, 의학, 일부 IT를 제외하고는 해외 팔 물건이 없습니다. 즉 제조업 경쟁력이 없습니다. 일본 경제는 쇠퇴 중이고 중국이 정치적, 사회적 혼란에 빠진다고 해도 제조업 경쟁력이 강력한 동아시아가 여전히 미래의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그 중심 국가가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가 될 가능성은 있죠. 즉 미래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 세계 경제 중심은 동아시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